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지난 2월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꽤 오랜 기간을 견뎌야 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경영계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주변 식당이나 카페에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방문하는 착한 소비 운동을 펼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천주교회가 10여 년간 모아온 기금을 풀어서 경제 활동이 갑자기 중단된 주변의 극빈층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민간에서 메우는 이런 운동이 작아도 촘촘하게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온라인 개학이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이 먼저 시작합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으로 교실은 불안하고 원격 수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입니다. 학교의 휴업일을 단순히 1주에서 2주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출석 수업의 병행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등교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는. 우선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개학을 4월 6일에서 9일 이후로 한 차례 더 미뤘습니다. 네 번째 개학 연기입니다. 이후 4월 9일부터 등교 개학 대신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시작하고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20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고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다만 첫날부터 이틀간은 학생들의 적응 기간입니다.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활용법을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학교와 교사는 9일 전까지 원격 수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교원 1만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원격 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교실 수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보육이 사실상 어려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합니다. 이제 온라인 개학 이후 교육 현장에서 원격 수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원격 수업 경험과 인프라 부족으로 자칫 학습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개학이 늦춰지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2주 연기돼 12월 3일에 치러집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 일정도 2주 미뤄졌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입 일정의 변경으로 학생부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권우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급기야 대학 입시 일정까지 뒤흔들어 놨습니다. 4월 6일로 예정됐던 개학이 4월 늦춰지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12월 3일로 2주 연기됐습니다. 동시에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8월 말에서 9월 16일로 미뤄지면서 전체 모집 일정 시간표도 변경됐습니다.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 일정 변경에 따른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개학 연기 장기화로 중간 기말고사가 연기되고 여름 방학이 단축돼 학습 부담이 커지는 점과 학생부 작성을 8월 30일까지 끝내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입 전형 일정도 기존보다 수시 모집은 3일, 정시와 추가 모집은 11일 정도 기간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된 수능일 등을 반영한 대입 전형 일정 변경안은 4월 중 확정됩니다. 수능 연기는 이번이 네 번째지만 학사 일정 지연이 원인이 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와 2010년 G20 정상회의, 그리고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각각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온라인 개학과 대입 일정 변경으로 내신을 중심으로 한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수험생들은 학생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3 수험생으로서는
재수생과 비교해 학습 여건 등이 좋지 못한 데다 대학 개강 지연에 따른 반수생들의 증가도 악재입니다. 따라서 비중이 높아질 기말고사에 집중해 내신 성적 보완에 주력하면서 수시와 정시 선택을 서둘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대입 전략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학교 대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온라인 개학. 문제는 학교마다 준비가 끝났느냐 하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과 맞벌이 학부모, 소외계층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 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범 공개한 원격 수업 현장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겐 적응이 쉽지 않은 수업 방식이기에 교사는 출석부터 부르기가 쉽지 않고 연우 목소리 안 들려? 연우 음소거 푸세요. 교사들도 처음이라 우왕좌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 꼭 주목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저기. 학교별 IT 인프라 구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와이파이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하자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저학년인데 과연 온라인으로 해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이 되지는 않을까?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돌봄 부담이 컸던 맞벌이 부부는 다시 한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자녀이면 한 명씩 다 그 스마트 기기나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일단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직장 엄마들은 당연히 아이들 케어가 안 될 텐데 이거를 아이들이 혼자서 집에서 알려준다고 해도 그 수업을 진행을 못할 것 같고. 집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는 소외계층 학생은 13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학교에서 대여해 줄 수 있는 기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노천 지역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 조선 가정, 또 맞벌이 부부 가정, 또 빈곤층 이런 부분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접근할 디지털 소외가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격차, 차별,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실기평가가 중요한 예체능 계열이나 선택 과목이 많은 학교일수록 혼란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냐면 시국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새 학기 돼서 빨리 학교를 가고 싶어요. 학교 처음에 가기 싫었는데 계속 이렇게 연기하니까 학교가 너무 그리워요. 시험도 걱정되고 네 그래요. 이제 제일 걱정인 게 고3 친구들 수능 밀리는 걸 텐데 예비 고1로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조금 불안해요. 실심 내심 4월 6일 날 계획을 했으면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간식이며 밥이며 맨날 삼시세끼 때때마다 해줘야 되는 게 불편하다고 다들. 온라인 수업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선생님이랑 1대1로 보면은 질문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으니까 컴퓨터가 없는 가정도 있고 자녀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은 컴퓨터를 여러 명이서 많이 못 쓸 수도 있고 또 옆에서 부모들이 계속 좀 봐줘야 되거든요. 좀 어린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개강을 하면 서로 볼 수 있게 화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나라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만큼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건 알겠지만 방법을 좀 더 이제 세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현재 미성년 확진자 수가 600명이 넘었다고 하죠. 안전이 우선인 건 분명한데 준비가 안 됐다면서 학교에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개학을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165개국에서 15억 명의 학생이 수업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 못 가고. 그러면 전체 지구촌 학생들의 한 85% 되는 건데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수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교육 당국과 그다음에 관련 교육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정부 성모병원입니다. 환자와 간호사 등 7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병원 전체를 폐쇄합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8층 병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의정부 성모병원. 이 병원에서 가장 먼저 확진받은 사람은 82살 여성 환자입니다. 지난 10일 고관절 골절로 동두천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결핵이 발견돼 이틀 뒤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15일부터는 일반 병실 1인실에 입원해 있다가 29일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다음 날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후 간호사와 환자, 간병인 등 6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층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이 확진이 되면서 조사 과정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8층 병동은 임시 폐쇄하였고 병원은 내일부터 병동뿐 아니라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합니다. 방역당국은 먼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2천여 명 전원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입원 환자 460여 명도 차례로 검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 목, 금 동안 병원과 관계된 모든 환자 보호자까지도 다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요. 앞서 양주시 베스트케어 요양원에 머물던 75살 남성이 폐렴으로 지난 16일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나아져 25일에 요양원으로 돌아갔다가 29일 호흡곤란과 발열 증세로 다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확진을 받고 다음 날 숨졌습니다. 베스트케어 요양원에서 추가 감염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이 환자와 관련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내 빅3 대형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은 오늘 소아병동 1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9살 여자 어린이 A양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앞서 지난 26일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다가 다음 날 소아병동에 입원을 했고요. 오늘 오전 의심 증상이 심해져 추가로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은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나온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방침을 발표했었습니다. 아직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소득과 재산 모두 고려한다는 입장인데요. 세부 기준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복지로입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뒤 접속자가 폭주해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급 방침은 밝혔지만 세부적인 기준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발생한 혼란입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쳤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70%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는 시급하게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도 최대한 국민들의 경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속한 집행에 장점이 있지만 종합적인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면 객관적인 경제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방안을 저희가 만들고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를 검토할 수 있는 이 신청 절차를 통해 소득 급감 등을 반영하는 구제 방법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지급돼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랩 2050의 이원재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소득 하위 70% 이거는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과연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가 뭐 마비됐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득 인정만 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이제 나온 셈인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아직 정리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에 그 기준으로 삼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거나 할 때 아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분들의 소득과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혹시 재산을 갖고 있다면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소득을 환산합니다. 월소득으로. 그래서 고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일정 수준 이하이면 복지 급여, 뭐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보통은 아주 낮은 분들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70%까지 다 자료를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매달 내시는 건강보험료. 그 건강보험료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많이 내는 분부터 적게 내는 분까지 계세요. 그걸 가지고 70%를 딱 잘라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방법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뭐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그런 재산이 포함이 됩니까, 기준에? 그게 만약에 이 복지급여를 주는 그 이제 소득 인정액으로 한다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져요. 근데 만약에 이 건강보험료 가지고 한다면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 이 보험 가입자들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합니다. 따져야 될 게 많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역 가입자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또 이게 따져야 돼요. 자동차니 뭐 부동산이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렵네요. 예를 들면 사실 지금 뭐 긴급 처분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산들을 계산에 넣어서 뭐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할 테니까 거기에 이제 맞추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 마련 문제도 지자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입니다. 정부 80에 지자체가 20. 이거 서로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야 되나? 우리는 이미 지급하기로 했는데 뭐 이러는 지자체도 있고,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나머지도 다 우리가 알아서 주겠습니다. 이러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전국에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자체별로 도입한 곳이 33군데가 보편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이라든지 구라든지 시군보지 기초단체 단위로 얘기했을 때, 그리고 36군데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 뭐 30%, 하위 50%, 하위 100% 뭐 이래가지고 선별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지금 이미 69군데, 한 70여 군데의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소득을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재원의 20%를 지자체에다 내라고 했는데 지자체들이 사실 탈탈 털어서 이거를 자기들의 소득 지급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발표한 것도 조정이 돼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준다고 액수를 발표했는데 정부에서 이런다고 또 갑자기 그걸 다 싹 깎는다든가 이러면 또 그것도 말이 아닐 것이고 좀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다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예. 그 재원이 이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인데 예. 그 기금들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추경 등등을 통해서 또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채워줘야 채워주겠다.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채워줘야 될 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있게 되니까 아하. 그럼 이게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뭐 총선용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난 지원을 위해 70% 가구에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나온 이후 전후 여러 기사들과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해진 것은 어제 정책이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형준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총선을 겨냥한 욕망을 비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해요. 예. 총선용으로 막 베푸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주려면 또 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것도 좀 애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 당장 매달 월세를 못 내서 빚이 쌓여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그리고 1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들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줄면 바로 생계비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예. 뭐 많은 사람 고용하고 하는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총선 일정 여짜고 하면서 정치인들 생계를 생각하느라고 이 국민들 생계를 생각하지 않는 저는 이런 발언이야말로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긴급 지원금은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일정도 5월 말을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늦는 감이 있습니다. 빨리 예. 지급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구명조끼 같은 건데 예. 물에 빠진 사람한테 시기를 조정하거나 뭐 정치적 입장을 거기다 이제 개입시키거나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도 걱정은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사각지대로 밀려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이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그건데요. 소득을 파악해서 하위 70% 가구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득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소득은 지나간 소득입니다. 작년 소득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땡겨서 파악해도 올해 2월까지죠. 1, 2월까지만. 근데 예. 지금 사실 소득이 급감한 것은 3월부터거든요. 네. 우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게가 텅텅 비고 하는 건 3월부터고 4월에 더 그럴 것이고 사실 5월에 더 그럴 것이고 이때가 가장 문제인데 예. 이때의 소득 급감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작년에 많이 버셨는데 올해 급감한 분들이 이제 포착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을 더 걷어서 정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긴급이라는 이 용어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이제 거두자고 하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매년 우리가 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받고 그렇죠. 그 세율에 맞춰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내는 소득세는 작년 소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년에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소득세를 만약에 연말 정산하듯이 마지막에 이 정산을 하면서 올해 지급된 소득, 이 지원금, 예. 이 재난 기본 소득이죠. 재난 기본 소득을 예컨대 상위 30%에 속하는 분들은 그대로 다 세금으로 회수를 하면 자연스럽게 하위 70%에게 가는 그런 이 재난 지원금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산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봉급 생활자나 연말 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정산해 봤는데 30% 위로 올라와서 사실은 안 받으셔야 될 건데 받으셨다 그러면 그냥 환수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버신 분들이 올해 갑자기 소득이 준 분들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1년이 지나고 내년에 세금을 더 내게 되면은 화가 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작년은 너무
어려운 시기였고 나는 소득이 줄지 않았으면 이 정도는 다시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다 이제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국민기본소득제라는 그 연구를 하면서 작년에 사실 그건 보편적 기본소득제입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의 이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모두 없애고 그걸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에 상위 한 10%에서 15% 정도의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내는 액수가 받는 기본소득 액수보다 많아져서 손해를 봅니다. 더 내게 되고 그렇지만 한 85에서 90% 정도는 이 기본소득 액수가 세금보다 많아져서 혜택을 보는 이런 이 분배 구조를 한번 짜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도 그런 방식으로 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요. 이번 한 번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앞으로 2차, 3차 대책은 필요가 없을까 이런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보편수당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선별적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주게 되면 2차, 3차 할 때 다시 소득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몇 달이 지나면서 소득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단 예를 들면 뭐 3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그 다음에 줄 때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쏘면 됩니다. 아무런 행정 비용이 더 들지 않아요. 공무원도 더 일할 필요가 없고요. 계좌로 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가야 2차, 3차를 사실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실제적으로 어떤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1차에서는 이 방법으로 일단 뭐 다시 뒤집기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했는데 2차, 3차에서는 이 방법이 낫겠다면 뭐 바꿔도 되는 거겠죠? 네,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정부안은 나왔지만 이게 국회 논의를 거쳐서 총선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보편 지급, 선별 환수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 좀 머리들을 더 맞대고 아무튼 시뮬레이션도 좀 돌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입국자 2주 의무격리 등 철저한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인 둑을 무너뜨린다면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 2주 의무 격리 조치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통제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무 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다녀온 강남 모녀, 격리 수칙을 어긴 영국인 등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격리 규정을 어긴 해외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망자를 줄이고 다중시설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 고통이 커지고 경제도 더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해선 아이들을 지키고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부처가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르는 무기는 국제협력과 연대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방역 시스템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공동 대응에 기여하자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이제 10,000명을 넘어섰죠.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1차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도착할 예정인데요.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2주간 시설 격리에 들어갑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거리는 텅 비고 상점들도 문을 닫은 지 오래. 도로 곳곳에는 경찰이 포진해 일일이 검문 검색을 벌입니다. 이동 제한령으로 식료품 구하기도 힘들지만 우리 유학생과 교민들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마저 감내해야 했습니다. 쌀 코너도 쌀도 제대로 없고 물도 많이 없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어려웠죠. 이태리 10대 아이들이 저희한테 동양인을 보면 무조건 저희가 길에 지나가면은 코로나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직항편이 끊겨 우리 교민 등의 발이 묶였던 이탈리아에 우리 시각으로 내일과 모레 잇따라 전세기가 뜹니다. 1차로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는 현지 교민과 여행객 등 300여 명이 탑승하는데 내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2차 전세기는 로마와 밀라노에서 200여 명을 태운 뒤 모레 오후 4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전세기는 정부가 주선했지만 운임은 개인 부담입니다. 출발 전 2차례의 발열 검사에서 37.5도 이상이면 탑승이 제한되고 한국에 도착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증상자일 경우 공항 대기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4, 5일 동안 머물며 2차례의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입국자 가운데 1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감안하여 증상이 없는 교민들도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제 추가 전세기 운항 계획은 없지만 인도와 뉴질랜드 등 귀국 희망자가 많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임시 항공편을 추진하는 만큼 이들 항공편이 예외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4월 중순에 정점을 찍으면서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사태가 악화해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5일 하루에만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2,200여 명 발생할 수 있다. 미 워싱턴대 연구진이 공개한 보고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연구진은 4월 중순이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같은 수치의 결론을 내린 보고서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당국의 통계 모델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판단의 근거가 된 수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We have great concerns when you look at the model. As I told you, look at the Chris Murray model, where he shows a rapid escalation and you can see it happening. 워싱턴대 연구진은 4월 중순까지 필요한 병상은 22만여 개로 현재까지 확보한 규모보다 6만 개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월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8월 4일까지 누적 사망자가 8만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역에서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이탈리아와 중국, 미국의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 10만 명 사망 시나리오부터 200만 명 가능성까지 10여 가지의 모델을 검토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외국인들을 왜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해주냐, 우리가 호구나라냐. 요즘 SNS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 이 메시지, 가짜뉴스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 임시 격리시설에서 묵으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음 것도 보시죠. 빌 게이츠의 고백. 네, 이거 요즘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영국에 사는, 런던에 사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빌 게이츠라는 이름을 붙여서 퍼뜨렸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참 무수히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기억들 나시죠? 박쥐탕, 생물학 무기, 불량 마스크 참 다양합니다. 이런 가짜뉴스, 부정확한 정보들로 방역은 어려워지고 공포와 혼란만 커집니다. 자칫 우리 자신도 덩달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영국 BBC가 그런 실수를 피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5번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라는 말은 사실과 거짓이 마구 섞여 있거나 적당히 섞여 있으니까 여러 개 중 하나가 사실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 전체를 사실로 믿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것, 내 마음에 쏙 든다고 선뜻 믿고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개를 크게 끄덕일 때가 가장 속기 쉬운 순간이라고 충고합니다. 네, 일단 멈춰서 그 뉴스가 공영방송 채널 뉴스에 두루 등장하는가를 꼭 살피십시오. 그러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이 연일 논란입니다. 예,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검찰과 최성해 전 총장의 주장에 맞서 정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이 청탁을 거절하자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 공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예. 자, 오전, 오후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나눠서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검찰 신문이 그리고 오후에는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재판은 증인으로 나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 전 총장은 오전에 열린 검찰 신문에서는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며 해당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란 주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요, 표창장 관련 결제 서류를 본 적이 없고 수상자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한 경우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상장 일련 번호가 틀렸고 정 교수가 평소 자녀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딸이 튜터로 그리고 또 아들이 수강생으로 활동했다면 자신에게도 자랑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전에 작성된 언론 기사만 보면 좀 단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오후 변호인 신문에서는 진술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고요. 네, 오후에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이 그 동양대에서 발급된 표창장 관련한 질문을 이어가자 최 전 총장의 진술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검찰의 신문에서는 정 교수 딸 표창장은 일련 번호 형식이 총장 명의 상장과 다르다며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변호인이 일련 번호가 유사한 또 다른 표창장을 제시를 하자 표창장 관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조 씨가 받은 것이 총장상이냐 상장이냐 묻자 상장이라고 했다가 총장상이라고 번복을 했고 재판부가 다시 다그치자 잘 모르겠다며 다 똑같다고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 전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2, 3일 전에 알았다고 했다가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고 하다가 또 정경심 교수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라고 하는 많은 얘기들이 오늘 한자리에서 횡설수설했습니다. 최소한 이 사건이 언론에 의해서 표면화되기 전에 본인은 알고 있었다. 네. 네.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된 것이 외부에서 당사자가 아닌데 전화를 해서 외압이 결국 있었다. 이제 이 문제도 논란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최 전 총장은요, 검찰 압수수색이 벌어진 시점에 이틀에 걸쳐서 조국 전 장관 부부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최초 시점은 지난해 9월 3일인데 정 교수가 전화를 해서 저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서 요구해도 넘겨주지 말아라. 자료를 잘못 내주면 총장님이 다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에도 관련 통화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조 전 장관이 위임했다고 하면 모두가 괜찮다며 관련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달라 요구했지만 본인은 거절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어서요,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부터도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최성해 전 총장과 현 미래통합당인 자유한국당의 관련 여부를 집중 캐물었는데요. 변호인이 당시 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정경심 교수와 나눈 문자를 제공했냐 이렇게 추궁하자 최 전 총장은 김 의원 보좌관에게 넘겼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정 교수와 최 전 총장의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최 전 총장은 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표창장 관련 공문을 보낸 당일 서울에서 김병준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만난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에게 양복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또 조 전 장관의 딸을 자신의 아들과 만나게 해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 변호인 측이 이제 펼친 이야기인데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을 하자
최 전 총장이 축하를 위해서 양복을 해주고 싶다며 집으로 재단산을 보내려 했는데 정 교수가 거절했다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최 전 총장 역시 이런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또 최 전 총장이 자신의 아들과 조 전 장관 딸을 소개팅 시켜주는가 하면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사이다를 사주겠다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이 2018년에 학교 관련 청탁을 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돌변해서 이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어제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검찰 진술도 새롭게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 부분을 좀 살펴보면 당시 조 씨가 방배동 집에서 어머니가 표창장을 주면서 총장이 너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또 동양대 엄마 연구실에 앉아 있다가 에세이를 가져오면 첨삭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학생들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술 부분에 대해서요, 최 전 총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공판 전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워낙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재판 지금 8차 공판이죠. 네.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양측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가능한 한 자세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여기에 다른 정당들도 많아서요. 유권자들로서는 당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통합 두 당의 위성정당들은 모 정당과 겹치는 이름이나 색깔을 강조하면서 한몸 마케팅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한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한국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자 모두가 모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분홍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색깔만 맞춘 게 아닙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원유철 대표는 두 당의 이름에서 겹치는 미래라는 단어, 그리고 투표용지에서 공통적으로 차지하는 두 번째 칸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열차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반드시 탑승해 주십시오. 두 당이 자매정당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전략입니다. 하루 앞서 선대위를 출범시킨 더불어시민당 역시 더불어민주당과의 한 뿌리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 색깔은 당연히 파란색. 슬로건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등장시키며 여당과의 연결고리를 부각했습니다. 또 선거 공보 책자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등장시켜 한몸 마케팅을 완성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승리는 촛불 시민의 승리이며 문재인 정부의 승리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의회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일기 문재인 촛불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 또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적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양당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 전략을 공유하고 유세 일정도 함께 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일회성 지지 발언이나 운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판단하게 되는 만큼 눈 가리고 아웅식 선거운동이 만연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오늘도 주요 핵심 지역의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인데요. 먼저 현역 4선 의원 간의 빅매치가 벌어지는 대구의 정치 1번지 수성갑입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가 5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났는데요. 주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44.8%로 김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서는 초선의 패기가 5선의 관록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이재정 후보가 48.3%로 이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한 통합당의 심재철 후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이 지역에서 3차례나 당선된 정진석 통합당 후보가 맞붙는데요. 현 판세는 박 후보가 44.6%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승부처 두 곳도 살펴보실까요?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했습니다. 먼저 북강서갑은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통합당 후보의 네 번째 대결로 주목받는 곳인데요. 현역인 전 후보가 48.3%로 41.3%를 받은 박 후보를 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대권 잠룡인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41.2%, 양산시장을 지낸 나동현 통합당 후보가 40.3%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지역의 판세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여론조사 기관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는 비례정당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오늘부터 각 비례정당의 후보로부터 선거 전략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1번이니까 어깨가 되게 무거우시겠습니다. 비례대표 1번 하면은 그 당의 대표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건데 네. 1번을 받게 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예. 또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 정신이며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미래한국당에서 예. 받아들인 것이고 또 미래한국당은 또 그동안의 어떤 오해 아닌 오해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은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속상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번이라고 하지 왜 21번까지 갔다가 다시 1번으로 오셨나? 좀 마음 상하셨나요, 그때? 저는 그런 건 없었고요. 단지 뭐 제가 21번이고 또 1번 다른 분이 예. 됐을 때 생각한 거는 미래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워낙 또 국민들 모두의 의견이 예. 또 강하게 또 대두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뭐 주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그때그때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비례대표니까 지역구 후보를 내는 당하고 이제 선거운동 방법이 달라서 요새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 출연 많이 하시고. 요청받아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 오늘 이제 들은 걸로는 저희는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쪽 지역구 후보들이 갈 때 그냥 뒤에서 따라가면서 당은 그렇죠. 우리 당을 찍어주십시오 하고 비례정당 얘기만 계속 하면 된다. 그렇죠. 저는 제 얘기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이 가는 다른 당 후보는 얘기하지 말고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 출연하실 때마다 아마 따라붙는 그 호칭이 있을 겁니다. 저 매원 선생님의 장손녀. 그렇죠. 예. 평생을 들어온. 예. 어떻습니까? 무게감이 왠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름이 너무나 큰 이름이어서 그렇죠.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평생 들어오신 말인데도 부담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담스럽고 사실은 저는 뭐 제 할아버지의 소녀라는 말을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예. 이제 정말 제가 독립운동 그 상에 있는 예.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누구의 손녀라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내가 이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이거 뭐 그렇다고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받아들이시고. 근데 받아들이시는데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저는 사실은 정말 아주 소박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네.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면서 정말 이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알리고 또 공감하는 거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배려와 지원이 절실화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가 뭐 막 정치로 뛰어들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이제 퇴임 후에 내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 가졌던 경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도중에 이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이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또 제 독립기념관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이제 정말 농담처럼 내가 정치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던져 보면서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이 길을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10번 이제 영입 인재가 되실 때의 얘기군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아마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부위원장이셨던가요? 네. 그때는 어떤 계기로 합류하셨습니까? 그때도 뭐 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도와달라는 말씀 들었을 때 저는 뭐 제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참여하게 됐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이제 크게 알려졌던 것이고 그때 제 생각은 그 당시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우리 민주화 세력과 그 산업화 세력의 어떤 통합 화해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많이 말로 회자되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말 산업화의 땀과 눈물 그리고 민주화의 피의 그 가치를 가장 잘 또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했던 거죠. 위원회에 들어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 후보님을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지점이 그겁니다.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과거의 자유한국당 그 전에 뭐 새누리당이든 간에 일본하고의 갈등 국면이 빚어질 때 일본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 건국절 논란이거나 해서 뭔가 왜 자꾸 친일의 냄새를 피우는 거냐 이제 이게 제일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하필 독립기념관장을 하신 예를 들면 윤 후보께서 또 왜 가시는 거냐 아마 이게 제일 논란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해명을 하셔야 됩니까? 독립운동은 정말 어떤 뭐 좌우 이념에 관계없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은 정말 좌우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에서도 뭐 어느 어떤 진보만이 그 독립운동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고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정말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은 자리에서 뭐 진보와 좌우, 진보와 뭐 보수에 상관없이 독립운동을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그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서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던 것이고 건국절 말씀을 하시니까 앵커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앵커님께서는 독립운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운동은 어떻게 되면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이제 근간이 되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건국이라는 것은 임시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기념해야 되나 아니면 헌법 전문에 있듯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야 되나 저도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스럽습니다. 네, 저는 독립운동이 뭐 여러 각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국혼 우리의 역사를 지켜내는 것이 독립운동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지켜야 될 역사는 4,300년의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은 형제의 나라이고 자기네는 2,500년의 역사를 가졌고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동생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말이냐. 우린 4,300년의 역사를 가졌다. 그리고 그것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이고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지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항상 개천절을 기념일로서 쭉 기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어르신들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뭐 건국 100년이니 건국 70년이니 하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국론 분열이 안타깝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꼭 부탁드리기 싶은 것은 아직도 과거에 독립운동 또는 의병투쟁, 뭐 항일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의 후손들이 너무 열악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열악하죠. 친일 행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들의 분노로 항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신 후손들을 더 멋지게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예우에 있어서도 보면은 지금은 남녀가 평등하지만 정말 딸이나 손녀의 경우는 혜택을 못 받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남성들에 비해서도 더 열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됐다면은 이런 후손들에 대한 예우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정말 젊은 시절에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여서 일을 하지만 나이를 먹어서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다른 거 몰라 돌아가실 때만은 정말 예우를 갖춰진 상태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정말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그런 요양시설을 갖춰서 그분들을 모시고 마지막 순간만은 정말 존엄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걸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일본이시니까 들어간다고 치고 만약에 제가 부탁을 말씀드린다면 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좀 역사 문제나 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문제에서 이제 좀 미래통합당에서도 좀 강한 목소리가 좀 가끔은 좀 윤 후보님이 힘을 쓰셔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애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임기 후에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즉각 금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통합당 내부에서조차 선거를 앞두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명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가 또 한 번 막말 구설에 올랐습니다. 평일 매일 아침 정치권 현안을 다루는 코너인데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임기 이후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고 말한 겁니다. 함께 출연했던 통합당 산하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도 교도소 음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며 조롱 섞인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친환경 무상급식. 그렇죠. 친환경 무상급식.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처벌을 안 하는 대신 대통령이 차라리 잘못했다고 하고 직에서 내려오라며 하야를 권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진행자는 황교안 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가 자주 출연하기도 하는 보수 유튜브 채널 소속입니다. 진행자 박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했다면서도 보수층에서는 문 대통령이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통합당은 유튜브 채널에 문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의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그저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고 그저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는 미래통합당은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조차 느끼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도 옥중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나 성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려는 통합당 내부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통합당 관계자는 극우적인 인사를 마구잡이로 끌어다 쓴 탓이라며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번에도 별다른 해명 없이 해당 영상을 삭제하며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인천 연수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정승현 후보가 인천 촌구석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해 인천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후보는 선거 사무소를 찾아온 유승민 의원을 소개하면서 나온 겸양의 표현이었다며 비하할 뜻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당시 자유한국당 정태혁 의원이
이혼하면 부천으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을 해서 인천 시민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습니다. 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 20여 명의 신원이 확인됐는데 절반 이상이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주빈을 상대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주빈에 대한 네 번째 검찰 조사는 처음으로 변호인 입회 아래 진행됐습니다. 앞선 변호인이 사임계를 낸 뒤 혼자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최근 다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주빈이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범죄 대상이 됐는지, 어떤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성착취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피해자 70여 명 가운데 20명 정도의 신원을 파악했는데 절반 이상이 아동 청소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조주빈에게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 등을 보냈다가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중복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은 경찰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주빈 혐의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피해자 조사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주빈은 나흘째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 행사 등 특이사항 없이 진술을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박사방 운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관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2대의 암호를 푸는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공범 수사 등을 위해 이번 주말 끝나는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과도 협의해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 조력과 착취물 삭제 지원 등 도움을 받도록 공조할 방침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서 5633님. 아이들에게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상 계약하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감기나 독감이 한반 아이들한테 번지는 것만 봐도 아직은 좀 걱정이 크죠. 예,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3677님, 모든 국민이 하루가 시급한데 대상을 언제 분류한단 말입니까? 보편적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9330님은 국회의원 90% 이상이 급여 일부를 반납하면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지원금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그만한 액수는 안 되겠습니다만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9007님, 매월 월급이 나오는 정치인들과 달리 서민들은 다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빨리 지원되게 노력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공상의 슬픔이여 안녕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억하는 자